안녕하세요. 오늘은 391번 할 차례죠. 391번. 특정 항원에 1차 노출된 다른 항원에 노출되지 않았고 1차 노출된 후 다른 항원에 노출되지 않았고 1개월 후 동일한 항원에 2차 노출된 사람에게 일어난 면역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얘는 저번 시간에 했던 기억 면역에 대한 것이지. 먼저 기억의 작동세포의 분화는 1차 항원에 노출된 후 약 2주 후에 최고치에 도달하고 난 뒤 감소한다. 앞에 있는 문제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2차 면역의 경우에는 1차 면역에 비해서 너무나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항원에 노출된 후에 약 2주 후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최대치에 도달되게 됩니다. 미연에 1차 항원 노출 시기에 B세포가 관여한다. 얘는 1차 항원 노출 시기에 B세포가 관여한다니까 이것은 참이 되겠지. 이것에 형성된 항체는 2차 항원에 노출될 때까지 면역 기억을 통하여 최고치의 농도가 1개월간 유지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 문제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항체는 형질세포가 분비를 할 때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형질세포는 수명이 짧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형질세포가 죽어버리게 되면 항체의 농도 또한 다시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치의 농도가 1개월간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번에 리얼에 2차 항원에 노출되었을 때 면역 반응은 빠르게 진행되나 강도는 약하다. 뭐야 이거? 다시 하지.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내가 지금 실수했는 것 같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391번 할 차례이지. 391번을 보면 특정 항원에 1차 노출된 후 다른 항원에 노출되지 않았고 1개월 후 동일한 항원에 2차 노출된 사람에게 일어난 면역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의 작동세포의 분화는 1차 항원에 노출된 후 약 2주 후에 최고치에 도달하고 난 뒤 감소한다. 앞에 있는 문제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얘는 1차 면역에 대한 서술이지. 1차 면역의 경우에는 항체가 생성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략 5일에서 한 7일 정도가 걸리게 되고, 그 이후에 항체가 분비가 되게 되면 대략 한 일주일 후에 최대치에 도달되는 것이니까 대략 2주일 후에 최고치에 도달되게 됩니다. 문제가 좀 설명이 오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네. 얘는 1차 노출 후에 다른 항원에 노출되지 않았고 1개월 후 동일한 항원에 2차 노출된 사람이라 했으니까 문제는 기억 면역에 대해서 서술을 하면서 실제 지문은 기억 면역뿐 아니라 1차 면역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1차 면역 시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것을 서술한 것입니다. 참이다. 미연에 1차 항원 노출 시기에 B세포가 관여한다니까 참이다. 기억과 니은은 1차 면역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성된 항체는 2차 항원에 노출될 때까지 면역 기억을 통하여 최고치의 농도가 1개월간 유지된다. 앞에서 수업할 때 저번 시간에 형질세포는 수명이 짧다라고 했지. 그래서 형질세포가 활성화되고 난 다음에 대략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형질세포는 죽어버리게 됩니다. 형질세포가 죽어버리게 되면 항체의 분비량도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혈장의 항체의 농도는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치의 항체 농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리얼 또한 마찬가지 기억 면역에 대한 서술이지. 리얼에 2차 항원에 노출되었을 때 면역 반응은 빠르게 진행되나 강도는 약하다. 빠르게 진행되나까지는 문장이 옳은 문장인데
강도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지 2차 면역은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강도가 약하다가 아니라 강도가 강하다라고 해야 되겠지. 옳지 않다. 답은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392번 다음은 어떤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병과 관련한 약품 A를 제조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 바이러스를 수집하고 선택하여 유정란에 넣어 배양한다. 정식된 바이러스를 모아 농축하고 정제시킨다. 바이러스의 단백질 껍질, 바이러스의 단백질 껍질이니까 얘는 피막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캡시드를 말하는 것이고 피막을 가지고 있으면 피막 단백질을 말합니다. 라에 바이러스의 특이 항원만 순수 분리하여 약품 A로 사용한다. 얘는 항원에 대한 것을 약품 A로 사용한다. 항원 결정기를 약품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 말은 항원 결정기를 내 몸에 집어넣는다라고 해서 이 항원 결정기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얘는 항원 결정기를 내 몸에 주입함으로써 내가 이 항원 결정기를 인식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항체를 만들게 되고 기억 면역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형성된 기억 면역에 의해서 다음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나는 강력하고 빠르게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것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설명은 3번이 되겠지. 약품 A를 접종한 사람은 체내에 이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가 형성이 된다.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백신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이다. 공부 문제는 생물학의 전체적인 흐름에 비해서 대략 한 10년 정도는 문제 수준이 좀 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새롭게 출제가 되는 최근의 문제들을 보게 되면 최근의 경향들이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기출 문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간단하게 이론 몇 가지만 정리하고 다음 문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얘는 세균에 대한 면역에 대한 기작으로서 대표적인 모델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만 돼가 아니라 세균에 대한 면역 중에 대표적인 모델로 선정된 기작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상처가 나게 되면 상처 부위에서 우리 몸 전체에 걸쳐가지고 골고루 분포하는 대표적인 백혈구가 대식세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상처 부위에 대식세포가 존재하고 또 하나는 수지상세포가 존재합니다. 이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에 의해 세균이 삼켜집니다. 대식세포가 수지상세포가 세균을 식균작용을 통해 삼킨다.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에서의 차이점이 대식세포는 혈장에 존재하는 상태는 비활성 상태로서 이름이 단핵구입니다. 이 단핵구가
조직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활성 상태인 대식세포가 되고, 대식세포는 활성 상태가 되게 되면 대식세포의 기능이 세균을 식균작용을 통해 식균작용을 통해 삼킨다. 그래서 대식세포가 식균작용을 통해서 세균을 계속 삼키는 것이 대식세포가 하는 일입니다. 대신 소지상세포의 경우에는 얘는 비활성 상태로 존재하다가 소지상세포가 세균을 삼키면 활성화되게 됩니다. 활성화되면 소지상세포는 더 이상 세균을 삼키지 않습니다. 대신 소지상세포는 이동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세균을 삼킨 소지상세포가 이동성이 강해져서 상처 부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림프관으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림프관을 따라서 림프절로 이동을 합니다. 얘는 소지상세포가 능동적으로 림프절을 찾아갑니다. 반면 세균은 수동적으로 우연한 기회에 림프관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 림프절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지상세포는 자신이 능동적으로 림프절을 찾아가고 세균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우연한 기회에 림프절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림프절에 먼저 도달하는 것은 당연히 세균보다는 소지상세포가 먼저 림프절에 도달하게 됩니다. 림프절에는 미경음 T세포와 미경음 B세포가 그리고 대식세포가 항상 상주합니다. 림프절로 이동한 세균이 림프절에 상주하는 대식세포와 림프절에 상주하고 있는 미경음 B세포에 의해서 삼켜지게 됩니다. 이들의 식균작용 활성에 의해서 세균을 삼키게 됩니다. 그러면 림프절에서 세균을 삼킨 소지상세포와 대식세포가 미경음 T세포에게 항원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보면 소지상세포는 감염 부위에서 소지상세포가 직접 세균을 삼켜가지고 림프절로 이동을 해서 T세포에게 항원을 제시하는 것이고, 대식세포는 우연한 기회에 림프절로 들어온 세균을 림프절에 상주하는 대식세포가 삼켜가지고 T세포에게 항원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원을 제시할 때 가능성은 소지상세포가 대식세포보다는 월등하게 높은 빈도로, 확률로 항원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 항원 제시세포 중에 항원 제시에 대한 능력이 가장 높은 것이 소지상세포가 되게 됩니다. 어쨌든 T세포가 항원을 제시받게 되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림프절에서 T세포가 정식을 합니다. 정식한다는 말은
세포가 활발하게 분열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분열을 한 이후에 효과 T세포로 전환되게 됩니다. 정식한 T세포가 만약에 면역이 끝날 때까지 효과 T세포로 분화되지 못하게 되면 T세포가 정식한 이후에 효과 T세포로 분화되지 못하게 되면 이들 T세포들이 비활성 상태인 기억 T세포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효과 T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효과 T세포가 특히 세균에 대한 감염에 대해서는 TH세포가 되게 됩니다. 이 효과 TH세포가 B세포가 항원을, 세균을 삼키게 되면 이제 B세포도 항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원을 삼킨 B세포가 제시한 항원에 결합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TH세포가 B세포에게 림포카인을 분비해서,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림프절에서 B세포의 활발한 정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혹시 모르니까 개념 하나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B세포가 활발하게 정식하는 지역을 배중심이라 합니다. 배중심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B세포가 활발하게 정식을 합니다. 정식한 B세포는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형질세포가 분화가 되어서 이 형질세포로부터 항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면역이 끝날 때까지 정식된 B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되지 않고 미분화된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것이 기억 B세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대량으로 정식이 된 기억 B세포가 우리 몸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형질세포의 경우에는 일부는 림프절에 상주하고 림프절에 남아 있고 일부는 골수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수에서도 항체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단, 골수로 이동하는 이유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습니다. 그냥 관찰을 해보니까 형질세포가 일부는 림프절에 남아있지만 일부는 골수로 이동하더라. 형질세포는 조금 전에 문제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대략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되게 되면 죽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이때 면역이 완성되었으니까 죽었겠지. 이것이 이제 세균에 대한 일반적인 면역에 대한 기작이 되게 됩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중화항체가 생성이 되어서 중화항체에 의해서 중화가 되게 되면 중화된 항원은 비장에서 제거되게 됩니다. 비장을 우리말로 질화라 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독감에 대한 원인되는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이고 에이즈에 대한 원인되는 바이러스가 HIV가 되게 되면
사람에서 인플루엔자나 HIV에 대한 면역은 중화항체를 만들어서 면역을 합니다. 이때 중화항체는 종류가 IgA나 IgG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은 NK세포에 의해서 TC세포가 활성화되게 되면 이 활성화된 TC세포에 의한 세포성 면역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표적인 면역 기작이 되게 됩니다. 또는 문제에도 출제가 되었듯이 TH세포에 의해 TC세포가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세포성 면역은 앞에서 수업할 때 설명을 한 것이지, 이것은 감염된 세포의 세포 사멸을 촉진시키는 것이 세포성 면역이다. 감염된 세포의 세포 사멸을 촉진시키는 것. 이 중에서 잘 밝혀져 있고 대표적인 모델로서 이론화된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2번입니다. 그래서 이 2번에 대한 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이 2번에 대한 면역이 바이러스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면역 기작으로서 설명이 되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먼저 감염이 되게 되면 감염세포에서 일형 인터페론이 분비가 됩니다. 일형 인터페론은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인터페론 베타가 먼저 분비가 되고 인터페론 베타가 분비가 되어야지만 인터페론 알파가 분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비가 된 일형 인터페론은 주위에 있는 감염되지 않은 세포에 작용을 해서 바이러스의 감염을 억제합니다. 감염 세포에 작용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의 정식을 억제하게 됩니다. 또한 감염 세포에 작용을 해서 세포 독성 물질이나 세포 독성 세포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킵니다. 감수성을 증가시킨다는 말은 잘 반응하도록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세포 독성 물질이나 세포 독성 세포에 대해 잘 반응한다는 얘기는 이들에 의해서 잘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감염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사이토카인이 NK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NK세포가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대식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대식세포가 활성화되면 대식세포에 의해서 TC셀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활성화된 TC세포가 이제 효과 TC세포가 되게 되면, 효과 T셀이 되게 되면 세포 독성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렇게 분비하는 세포 독성 물질이 감염세포에 작용을 해서 감염세포의 세포 사멸을 촉진시킵니다. 이때 분비가 되는 세포 독성 물질 중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단백질이 펄포린이나 그랜자임이나 인터페론 감마가 있습니다. 인터페론 감마를 2형 인터페론이라 합니다. 이 중에서 그랜자임과 인터페론 감마가 감염세포의 세포 사멸을 촉진시키는 것이고, 펄포린은 그랜자임이 감염세포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게 됩니다. 그랜자임에 대한 이동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펄포린이 되게 됩니다. 막에 있는 막 단백질은 파스리간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감염세포에 수용체 결합을 하게 되면 감염세포의 세포 사멸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일반적인 기작이 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정리했던 세균에 대한 면역 기작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기작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에 대한 것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대신 이제 이 1번과 3번에 대한 것은 이와 같은 자세한 기작을 중심으로 굳이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얘는 그냥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 것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제가 이론을 몇 가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면역 반응에 대한 것은 하나는 나와는 다른 종에 대한 생물이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다른 생물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 생물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이것이 이제까지 배웠던 면역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면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와는 다른 생물이 내 몸에 침투하면 그들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종인데 다른 개체에 대한 면역 기작도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같은 사람인데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조직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나는 공격을 해버리게 됩니다. 단 모든 생물이 이렇다가 아니라 사람은 이렇다인 것입니다. 다른 생물에 대한 면역은 어쨌든 내가
자기가 아닌 비자기에 대한 것이 인식이 되니까 공격을 하겠지. 그래서 앞에서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독성이 강한 외부 항원에 대해서, 비자기 항원에 대해서 반응한다 그랬었지. 이때 이제 이 비자기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해야지만 공격을 하겠죠.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생물에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다른 생물에 대한 면역에 대해서 항원을 인식하는 기작은 에피톱은 항원 결정기, 그래서 일반적인 면역은 자기 MHC와 복합체를 형성한 비자기 항원 결정기, 에피톱을 통해서 비자기를 인식을 합니다. 즉 T세포는 MHC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그랬지. 이 MHC 수용체가 보조 수용체로서 CD8을 가지거나 혹은 CD4를 가진다 그랬어요. CD8을 가지고 있는 것은 TC셀이고 CD4를 가지고 있는 것은 TH셀이라 했습니다. 이 MHC 수용체가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자기 MHC와 가공된 항원 결정기가 복합체를 형성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MHC에 대해서도 결합을 해야 되고 비자기 항원 결정기 에피톱에 대해서도 결합을 해야만 됩니다. 이때 CD8과 CD4는 MHC에 대한 종류를 인식하는 것이지, CD8이면 1형 MHC와 결합하는 것이고 CD4이면 2형 MHC와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래야지만 MHC 수용체가 이들의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종의 다른 개체에 대한 면역을 조직 적합성 면역이라 합니다. 이 조직 적합성 면역을 흔히 이식 면역이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기를 내가 제공받았을 때, 이식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면역을 이식 면역, 조직 적합성 면역이라 합니다. 이 조직 적합성 면역에 대해서 항원으로 작용한다 해서 얘는 조직 적합성 항원을 통해 비자기를 인식합니다. 이 조직 적합성 항원 중에서 가장 먼저 발견이 되고 가장 주되게 작용한다 해서 이름을 주조직 적합성 항원이라 한 것입니다. 얘를 약자를 MHC라 합니다. MHC는 앞에서 정리했듯이 얘는 핵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에서 1형이 발현되게 되고 2형은 전문 항원 제시세포에서 수지상세포, 대식세포, B세포에서 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백혈구는 1형이든 2형이든 모두 가진다 해서 흔히 이것을 사람 백혈구 항원이라 합니다. 얘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크게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좀 구체적인 지식이어서. 이후에 밝혀진 것이 부조직 적합성 항원이 있습니다. 얘는 부조직 적합성 항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정도만 봐두시면 됩니다. 대신
부조직 적합성 항원은 이 에피톱으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지우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혈액형 항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혈 받는 것도 결국은 다른 사람의 혈액 조직을 공급받는 것이잖아. 이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때 관여하는 것을 혈액형 항원이라 합니다. 혈액형 항원은 적혈구막에 존재하는 항원이라 해서 적혈구 항원이라 합니다. 이식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식된 조직이 나와는 다른 비자기 MHC를 가지면, 여기서는 MHC가 내 것이 아닌 비자기 MHC를 가지게 되면 이것을 인식을 해서 T세포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식된 장기에, 예를 들어서 간을 이식을 했다. 이때 이 이식된 간에 내 것이 아닌 또 다른 비자기 MHC가 존재한다라면 내 몸에 존재하는 T세포들이 여기에 인식을 해서 결합을 해서 세포들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식 면역이 되게 됩니다. 이식 면역은 MHC를 통해서 비자기를 인식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까지 다루었던 문제들은 전부 일반적인 다른 생물에 대한 면역에 대한 것을 다룬 것입니다. 다음, 혈액형은 면역의 근간을 두고 표현형을 결정한 것입니다. 혈액형에 관여하는 항원을 혈액형 항원이라 하고, 이 혈액형 항원을 응집원이라 합니다. 혹은 조금 전에 적었듯이 적혈구 항원이라 합니다. 혈액형 항원에 반응하는 항체를 혈액형 항체라 하고, 얘를 응집소라 합니다. 따라서 혈액형 항원은 적혈구 항원으로서 적혈구막에 존재하는 항원입니다. 단백질이나 당 성분입니다. 혈액형 항체는 혈장의 감마글로불린입니다. 감마글로불린을 다른 말로 이뮤노글로불린이라 한다고 그랬지. 이뮤노글로불린을 다른 말로 엔티바디, 항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BO식 혈액형에서는 적혈구막에 존재하는 스핑고 지질의 당 성분입니다. 이 적혈구 항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항체는 IgM이 항체로 작용을 합니다. RH식 혈액형의 경우에는 적혈구막에 존재하는 D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D단백질을 RH 항원이라 합니다. 이것에 대한 항체는 IgG가 되게 됩니다. 혈액형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한번 한 적이 있죠. ABO식 혈액형의 경우에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 좌가 H 유전자 좌와 I 유전자 좌가 있다고 그랬어요. H 유전자 좌에 대해서는 우성 동형접합이거나 혹은 이형접합을 만족한 상태에서
I 유전자 좌에 대해서 대립 유전자를 표기할 때는 첨자로 표기하거나 단일 글자로 표기할 때는 A라고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거나 혹은 AA라고 표기하거나 혹은 I에 대해서 기능성 발현 산물을 가지지 않는 것, 기능이 결핍이 된 것은 소문자로 표기해서 소문자 I라고 표기를 하거나 O라고 표기합니다. 그래서 AA이거나 AO인 것. 그러면 얘는 혈액형 항원으로서 혈액형 항원은 조금 전에 응집원이라 했습니다. 응집원이 자신이 A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A 유전자에 의해서 물질에 대한 이름에 대한 것은 앞에서 했었지. N아세틸 갈락토사민이라고 그랬습니다. N아세틸 갈락토사민을 전이하는 효소가 A 효소라고 그랬어요. A 효소가 존재하면 N아세틸 갈락토사민이 전이가 되니까 적혈구막에 N아세틸 갈락토사민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응집원 A라 합니다. 그래서 A가 만들어진다. 대신 B를 전이시키는 효소는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응집원 B는 존재하지 않는다. 첨자를 써가지고 IP라 하거나 단일 글자로서는 B라 합니다. 마찬가지 IB, 스몰 i 혹은 BO라 표기합니다. 얘는 B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B 효소를 만들어요. B 효소를 만드니까 B 효소가 응집원 B는 전이시키는데 응집원 A는 전이시키지 못하니까 A는 존재하지 않고 B는 존재하는 혈액이 되게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편하게 적자. 얘는 IA, IB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응집원 A도 있고 응집원 B도 있습니다. 스몰 ii라고 표기하거나 OO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얘는 A도 없고 B도 없습니다. H에 대해서 열성 동형접합이 되게 되면 I 유전자 좌의 대립 유전자 형과 무관하게 이들은 A 효소와 B 효소는 만들어지지만 적혈구막에 A 항원과 B 항원을 전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도 없고 B도 없습니다. 혈액형에 대한 판정은 혈액형 항원을 가지고 판정하는 것이지 이 유전자형을 가지고 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혈액형은 응집원 A를 가지는 혈액형이라 해서 A형 혈액형이라 합니다. 응집원 B를 가지는 혈액형이라 해서 B형 혈액형이라 합니다. 응집원 A와 B를 함께 가지는 혈액형이라 해서 AB형 혈액형이라 합니다. 얘는 둘 다 가지고 있지 않는 혈액형이라 해서 O형 혈액형이라 합니다. 혈액형 항체를 응집소라 합니다. 항체는 흔히 항원 이름 앞에다가 NT를 적어. 그러면 NTA는 항A가 됩니다. 항A를 응집소 알파라 표기합니다. NTB, 항B를 응집소 베타라고 표기합니다. A형인 혈액형인 사람은 A가 자기 항원이니까 자기 항원에 대해서는 항체를 만들면 죽어버리겠지. 그래서 우리는 잘 사는 사람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그러면 잘 산다는 말은 자신의 항원에 대해서는 항체를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알파는 만들지 않고 B는
비자기 항원이니까 항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B에 대한 항비, 즉 응집소 베타는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B형 혈액형인 사람은 A가 비자기 항원이니까 항체를 만들고 B는 자기 항원이니까 항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AB형인 혈액형인 사람은 A와 B가 모두 자기 항원이니까 항체를 만들면 안 됩니다. O형인 사람은 둘 다가 비자기 항원이니까 항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ABO식 혈액형의 항원은 스핑고 지질의 당 성분이고 이것은 적혈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다른 세포에도 존재하고 또한 음식물이라든지 혹은 세균의 감염을 통해서도 내 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O형이다. 그러면 나는 이전에 한 번도 수혈받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의 혈장에 알파와 베타는 존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모든 O형인 사람이 혈장에 알파와 베타가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A형 표준 혈청이라 합니다. 혈청과 혈장에 대한 차이는 앞에서 얘기를 했지. 그러면 A형 표준이란 말은 무조건 A형 혈액형이면 이래야만 돼가 아니라 A형인 사람의 보통은 이렇더라. 대표적인 것은, 즉 보편적인 것은 이렇더란 얘기입니다. A형 표준 혈청이란 말은 얘는 알파는 가지고 있지 않고 베타는 가지고 있는 혈청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A형 표준 혈청을 흔히 항비 혈청이라 합니다. 대신 여기는 표준이란 말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비 혈청이란 말은 항비를 가지고 있는 혈청이란 뜻이기 때문에 내가 상품을 만들었는데 야 여기 항비 혈청이야 라고 상품을 파는데 실수해서 항비가 안 들어갔네? 그러면 미친놈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항비 혈청이란 말은 굳이 표준이란 말을 적지 않습니다. 단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꼭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A형 표준 혈청 이퀄 항비 혈청이고 B형 따라서 표준 혈청 이퀄 얘는 항 A 혈청이 되겠지. 수혈은 이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혈액형에 대한 것은 동일하다라고 가정하고 ABO식 혈액형에 대해서만 다르다라고 가정하자. 이때 다른 혈액형에 대한 것도 일치하고 ABO식 혈액형도 일치한다라면 이들은 수혈이 가능합니다. 수혈 시에 아무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혈액형 간의 수혈을 보면 A형 혈액을 AB형인 사람에게 수혈을 하게 되면 A형 혈액이 가지고 있는 항원 A는 AB형에게는 자기 항원입니다. 자기 항원이니까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B형도 마찬가지가 되고 O형은 아예 응집원 A도 없고 응집원 B도 없으니까 어느 쪽으로든 수혈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란색 수혈은 가능하다. 근데 반대로 AB형 혈액을 A형에게 수혈을 하게 되면 이제는
A형인 사람은 A는 자기 항원이지만 B가 비자기 항원입니다. 그래서 비자기 항원 B에 대해서 공격을 해버립니다. AB형 혈액을 B형에게 수혈하게 되면 이때는 A에 대해서 공격을 해버립니다. A형을 O형에게 공급하게 되면 A에 의한 면역이 일어나게 되고, B를 O형에게 수혈하게 되면 B에 대한 면역이 일어나게 되고, AB형을 O형에게 수혈하게 되면 A와 B 모두에 대한 면역이 일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붉은색 방향의 수혈은 불가능합니다. 이때 불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혈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혈에 대한 가능 여부를 물어보게 되면 노란색은 가능하다, 붉은색은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신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오게 되면 이 노란색의 수혈에 대해서 소량으로 수혈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량으로 수혈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A형 혈액을 B형에게 수혈을 할 때 적혈구만 주는 것이 아니라 혈장도 함께 들어갑니다. A형 혈액 내의 혈장에는 항비, 즉 베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가 공급이 되어 가지고 AB형 혈액인 사람의 B에 대해서 반응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는 알파가 문제가 되게 되고, 여기는 알파와 베타가 문제가 되게 되고, 여기는 알파가 문제가 되고, 여기는 베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량 수혈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량 수혈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문제에서 만약에 붉은색과 노란색에 대한 수혈 여부에 대한 것을 문제를 묻는다는 말은 둘에 대한 차이점을 묻는 것이니까 이때는 소량 수혈을 전제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RH식의 경우에는 대립 유전자 형이 RH 플러스에 대해서 동형접합이거나 이형접합이 되게 되면 혈액형 항원으로서 D단백질 RH 항원을 적혈구막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RH-에 대해서 동형접합이 되게 되면 이들은 적혈구막에 RH 항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RH 항원을 가지는 혈액형이라 해서 RH 플러스 혈액형이다. RH 항원을 가지지 않는 혈액이라 해서 얘를 RH-형 혈액형이라 합니다. 그러면 RH 포지티브는 RH 항원이 자기 항원이니까 항체를 생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 RH를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 RH 네거티브는 RH 항원이 비자기 항원이니까 항 RH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대신 RH 항원은 D단백질로서 적혈구에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수혈받지 않았다라면 그러면 이 사람도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감염되지 않으면 항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모가 RH- 혈액형이고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RH 플러스인데, 물론 이형접합도 가능한데, 만약에 RH 플러스에 대해 동형접합이다라면, 그러면 산모의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가 이형접합이 됩니다. 대신 태아와 산모는 적혈구를 서로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가 산모에게 적혈구를 주고 산모가 태아에게 적혈구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태아 시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분만 직전에 태반에서 태아의 모세혈관이 쉽게 터져버립니다. 물론 무조건 터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잘 터집니다. 그래서 일부 태아의 경우에 출생 직전에 모세혈관이 터져버리니까 비로소 태아의 적혈구가 산모에게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산모는 태아의 적혈구를 통해서 RH 항원을 제공받았으니까 이 RH 항원에 대해서 적응 면역이 일어납니다. 1차 면역이 일어납니다. 근데 얘는 1차 면역이기 때문에 항체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간이 대략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걸리고, 만들어지는 항체의 양도 적고 또한 항체의 친화력도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응 면역에 의해서 항체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태아에게 공급되는 항체 자체가 극히 적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에 의해서 기억 면역이 형성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태아가 두 번째 임신이 되게 되면, 둘째가 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때는 RH 항원이 제공되자 말자 적분만 직전에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태아에서 산모로 적혈구가 공급이 되게 되면 기억 면역은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니까 바로 항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대량의, 그리고 친화력이 큰 항체가 분만 전에 태아에게 대량으로 공급이 되어 버립니다. 항RH가 공급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태아는, 이 둘째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신생아의 경우에 얘는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항RH로 인해서 자신의 적혈구가 서서히 응집이 되고 파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신생아 용혈 현상이라 합니다. 혹은 저가세포 파괴증이라 합니다. 이 저가세포 파괴증에 의해서 신생아는 죽게 됩니다. 이게 첫째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는 대략 한 3% 정도의 확률을 가집니다. 셋째가 되면 면역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확률이 훨씬 더 크게 증가가 되게 됩니다. 대략 한 10%로 증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1명꼴로 죽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와 같은 현상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애가 태어나게 되면 혈액을 바꿔치기 합니다. 즉 수혈을 하고 이쪽에서 빼내버리게 되면 신생아를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생아 용혈 현상이 ABO식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RH식 혈액형에서 항체는 IgG이기 때문에 얘는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러나 ABO식 같은 경우에는 항체가 IgM이니까 태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산모와 태아 사이에 ABO식 혈액형은 일치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면 393번에 그림은 ABO식 혈액형이 B형인 가와 AB형인 나의 혈액, 가가 B형이다. B형이니까 응집원은 A는 가지고 있지 않고 B를 가지고 있다. 응집소는
알파는 가지고 있고 베타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야 되겠지. 나는 AB형입니다. 따라서 AB형은 응집원이 A도 있고 B도 있습니다. 따라서 응집소는 알파도 없고 베타도 없습니다. 응집원은 적혈구라 그랬지. 적혈구막에 있다. 응집소는 혈장에 있는 혈장 단백질이다. 감마글로불린이다. 그러면 가에서 이것이 기억이 되게 되고 이것이 니연이 되게 된, 잘못 적었다. 적혈구니까 아래쪽에 갈아 있는 것이 적혈구이지. 이것이 니연이 되고 이것이 기억이 됩니다. 나에서는 가라앉아 있는 리얼이 적혈구를 가지고 있고 디귿이 혈장이 되게 됩니다. 기억과 디귿에서는 적혈구가 관찰되지 않았다. 니연과 리얼에서만 적혈구가 관찰이 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BO식 혈액형만 고려하고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기억에 1번에 기억에는 응집소가 있다. 기억에 응집소 알파가 있다. 참이다. 2번에 기억과 리얼을 섞으면 기억과 리얼을 섞어주게 되면 응집소 알파가 A를 공격하게 됩니다.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참이다. 3번에 니연과 디귿을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니연과 디귿을 섞었을 때 디귿에는 응집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겠지. 4번에 디귿에는 응집소가 없다. 디귿에는 응집소가 없다. 참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94번) 다음은 사람 가와 나의 혈액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ABO식 혈액형만 고려한다. 첫 번째, 가의 혈액과 항 A 혈청을 섞었더니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가의 혈액은 항 A와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니까 응집원 A가 없다를 의미하게 된다. 가의 혈액과 항 B 혈청을 섞었더니 응집 반응이 일어났다. 그 말은 응집원 B는 있었다. 그러면 A 응집원은 가지고 있지 않고 B 응집원은 가지고 있으니까 혈액형이 B형 혈액형이다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가의 적혈구와 나의 혈장을 섞었더니 응집원은 적혈구, 응집소는 혈장, 나의 혈액. 그래서 가의 적혈구와 나의 혈장을 섞었더니 응집 반응이 일어났다. 그럼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는 말은 이것에 대해서 응집하려면 B에 대한 항체, 항 B가 있어야 된다. 베타가 있다. 베타가 있다는 말은 자신은 B가 없다가 성립이 된다. 자신이 B가 없어야지만 베타를 만들겠지. 나의 적혈구와 가의 혈장을 섞었더니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가의 경우에 A가 없으니까 알파는 만들 것이고 B가 있으니까 베타는 만들지 않겠지. 근데 이것과 이것을 섞었을 때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나가 이것에 응집되는 A가 없어야 된다가 되겠지. 자신이 A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알파가 있다가 되겠지. A와 B를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이니까 O형 혈액형이 되겠지.
따라서 기억에 가의 혈액형은 A형이라니까 옳지 않다. B형이다. 니은에 가와 나의 혈장에는 모두 응집소 알파가 있다. 가의 혈장에는 알파가 있고 나의 혈액에는 알파와 베타가 모두 있으니까 알파가 있다는 참이다. 디귿에 나의 적혈구와 항 A 혈청을 섞으면 얘는 응집원 A도 없고 응집원 B도 없다. 그래서 항 A 혈청과 섞었을 때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참이다. 답은 너드가 되겠습니다. 좀 끊었다 하죠.